네, 금요일이고요.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모셔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광복절이었고 그러네요. 오랜만에 뵙는 네, 것 같아요. 두 주 만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쌓인 얘기도 참 많은데 어쨌든 지금 당장에 주목하고 있는 건 역시 미국 금리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결정은 아니지만 이제 내일 잭슨홀 미팅에서 회의에서 연준 의장의 발언을 통해 좀 힌트를 얻으려는 시장 움직임이 좀 많은데 트럼프 대통령과 연준 때리기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몇 달 동안 좀 보고 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이 부분부터 좀 크게 짚어주시면 박사님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정황을 네. 종합해 보면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신속하고 많이 빨리 내릴 뿐만 아니라 많이 내리기를 바라는 것 같고요. 빨리 내려, 많이 내려. 네, 그래서 그 많이 내리는 게 어디까지냐? 지금 월가에서도 머리를 많이 굴리고 있는데 가령 2.5%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3.0이나 3.5보다는 훨씬 낮은 2%대까지도 조금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결국 금리만 내려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시장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시장 금리를 내리려면 일본 중앙은행이 그동안 2013년부터 계속 해왔던 yield curve control 전략이라고 국채 금리를 목표한 수준에 이렇게 맞추는 YCC라고. 네, 소위 금리 조작입니다. 금리 조작. 네, 속된 말로 금리 조작이고요. 그러니까 좀 좋은 표현으로는 이제 전체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 시장 금리의 안정을 도모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돈을 들여서 시장 금리를 이제 컨트롤하는, 통제하는 이제 그런 전략. 그리고 이제 다시 QE 카드를 꺼내 들겠죠. 사실 시장에서 연준이 중앙은행이 이제 국채를 사는 양적 완화. 양적 완화를 네. 그래서 QE와 이제 YCC 이런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10명 정도를 면접을 보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의장 후보로 일단 의장이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트럼프의 말을 잘 들어야 되니까 그게 사실은 그동안 이제 트럼프가 일기 때도 취임하기 전에는 이제 잘 말을 들 것 같이 얘기했다가 막상 취임하면 이제 또 이제 자기 갈 길을 가고 이제 이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지 더 이제 좀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미 연준 이사가 지금 7명이죠. 원래는 7명이고 지금 1명이 저거 해서 지역 연은 이사가 이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한 분이 공석이죠. 그래서 한 11명이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데 7명 중에서 지금 3명은 지금 최근에 이제 지금 도려운 사의를 편 쿠글러 이사의 후임으로 이제 스티브 마이런 이사가 이제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3명이고 지금 리사 쿡 바이든 정부 때 임명을 받은 리사 쿡 여성 연준의 이제 최초 흑인 이사죠. 그분이 지금 약간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지금 불법 주담대 그래서 이제 지금 사임을 압박하고 있는데 미국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집이 두 채인데 둘 다 주 거주지로 해서 약간 잘못 받았다. 은행을 속이고 받았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사 쿡 이사까지 교체하면 이제 이사 7명 중에 최소 이제 11명의 의사결정자 중에 4명은 확보한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연준에 대한 생각은 그러니까 이제 OBBA 법안, 크고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법인세 인하라든지 이런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에 부양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 관세로 인한 경기에 불안 요인이 분명히 있거든요. 백악관이 이걸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관세로 인한 부작용을 상쇄시키고 OBBA 법안으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이러려면 통화 정책을 조금 인위적으로 약간 부양적, 완화적으로 만들어 감으로써
전체적인 2026년 경기, 내년 경기를 좋게 만들어서 지금 내년 말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좋은 평가를, 유권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고자 하는 이제 그러한 야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박사님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제 압박을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베센트 장관까지도 최근에 거의 이제 정치권에서는 다 압박을 좀 금리 인하 쪽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연준 입장에서는 이게 압박한다고 뭐 근거가 없는데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거나 어쨌든 변화를 줄 때는 소위 말해서 명분이 없다 아이가. 그 명분이 좀 필요한데 지금 명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분이 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은 네. 지금 현재 뭐 4.5%의 네. 미국의 기준금리, 네. 지금 실효금리는 한 4.33 뭐 이렇게 움직입니다. 네, 네, 네. 시장에서. 네. 우리나라 콜금리 같이. 아. 그런데 이제 상단은 4.5죠. 네. 4.5라는 것은 지금 물가가 뭐 계속 움직이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가 3.1 정도 나왔지 않습니까? 3.1하고 지금 4.5의 괴리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가 결코 경기를 이렇게 경기에게 부담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립 수준보다는 훨씬 높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내지 두 번 내리는 것이 과연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조금 손가락질 받을 일이냐라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4.5에서 한 4.0까지 내리는 것은 그것은 뭐 연준의 뭐 이렇게 경제에 대한 견해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그래서 연준 내부에서도 뭐 크리스토퍼 월러라든지 이런 뭐 의장 야심이 있는 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완화적인 발언을 하는데, 이게 조금 논리적으로 전혀 뭐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기는 어렵습니다. 4.5%의 금리가 너무 높은 거죠. 너무 높기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내리는 것은 무방하다. 그런데 이제 좀 틀린 얘기 쪽에서 이제 지금 매파적인 인사들이 지금 캔자스시티, 지금 와이오밍주에서 지금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거기에 그 슈미트 의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베스 해맥 클리브랜드 간밤에도 발언을 했더라고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보수적이죠. 당장 매파적이죠. 내일 FOMC여도 안 내린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엊그제 나온 7월 FOMC 의사록을 보면 한 절반 정도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 인사들이 11명 중에 적어도 6명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팽팽하네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은 파월 의장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견적이 안 나와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견적. 네, 뭐 그냥 뭐 이렇게 가늠을 못 한다는 거죠. 지금 관세만 없다면 벌써 내렸을 거다. 파월 의장도 그렇게 얘기한 이유가 지금까지는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에 묻어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곳곳에서 그런 신호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 신뢰 지수에 나오는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5년 만에 최고고, 그 다음에 PMI, ISM 지표에 나오는 가격 지수 이런 것들이 지금 급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래저래 돌려막기로 물가를 꾹꾹 누르고 있는 기업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가능하면 비용을 지금 조사에 의하면 거의 한 70%를 자체적으로 흡수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그동안은 재고가 역할을 해준 거죠. 싸게 미리 들여온 재고가 물가 상승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재고는 다 떨어져 갖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기업들이 그것을 비용을 떠안을 수도 없는 그런 이제 막다른 상황에 이제 이르렀고, 이제부터는 이제 싸게 들여온 재고도 동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기업들이 자체 흡수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관세율이 7월까지는 미국의 평균 실효 관세율이 10%가 안 됐어요. 한 9%대, 9.5%, 뭐 10% 정도였는데,
지금 상호관세가 지금 8월부터 발효가 된 거죠. 네. 그리고 품목관세 50%짜리가 굉장히 굵직한 것들, 철강, 알루미늄, 목재,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게 반도체. 그렇죠. 이런 것들이 50%짜리가 뭉텅이로 지금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8월부터. 그래서 지금 8월 현재 말 하순 현재는 지금 미국의 평균 관세율이 18.5%, 거의 2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7월까지의 평균 관세율이 지금 2배가 더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9월을 맞이하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9월이니까.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동안 물가를 눌러왔던 요인들은 이제 더 이상 작동하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평균 관세율이 2배로 튀니까 9월달 CPI는 어떨까? 9월달 CPI는 사실은 10월 초에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다음 FOMC는 이제 9월에 있고 10월 31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평범한 9월이 아니고 평범한 10월이 아니고 지금은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의 9월, 10월 물가고요. 금리를 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용 둔화를 얘기하는데 이 고용 둔화가 어디서 옵니까? 인플레이션에서 오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먼저 오고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소비가 둔화되고 실질 소득이 주니까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기업들이 관세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때문에 투자를 꺼리고 경영이 위축되고 이러한 게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는 거니까 사실은 그 인플레이션의 결과물인 경기 침체, 고용 둔화에 초점을 둘 거냐, 인플레이션 자체에 초점을 둘 거냐에 따라서 이거는 조금 통화정책의 판단이 결과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금은 섣불리 행동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는 것이 연준의 입장인데 그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사님은 지금 파월 의장의 고민이나 입장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신다 이런 걸로 들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정말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 그때 가서 50bp씩 인하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에는 25bp 인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7월 고용 지표를 보고 아마 한두 명 내지는 한 두세 명의 위원들은 매파적에서 중립에서 약간 비둘기적으로 완화적으로 스탠스가 바뀌었지 않을까. 워낙 7월 고용 지표가 지금 발표가 됐지만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5월, 6월이 25만 개가 축소됐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가볍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2008년 같은 경우에도 2007년 말까지 고용 시장이 괜찮았어요. 2008년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렇죠.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가 있었던 해인데 2007년 연말까지는 고용이 멀쩡했고요. 2008년 1분기에 지금처럼 한 2달, 3달 전 고용이 급격하게 실종됐습니다. 조정됐습니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개의 일자리가 갑자기 하향 수정된 거예요. 뒤늦게. 지금 같네요. 네, 지금 같. 그런 사태가 왜 일어나냐면은 미국의 그 고용노동국에서 통계국에서 기업들에게 이제 시트를 줍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저거 하는데 설문조사 같은. 네, 설문이 아니라 이제 그 팩트를 체크하는 거죠. 팩트 체크를 하는데 숫자를 적는데 이거를 3개월 내에만 제출하면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5월달 고용에서 미국 통계국에서 접수한 것은 50%밖에 안 돼요. 절반 정도의 기업들만 제출을 한 거고요. 제출 기한이 상당히 좀 넓어요. 네, 6월 달에는 5월 달 고용에 대해서 지금 그러니까 7월 달에는 5월 달 고용에 대해서 한 75%가 그 다음 달에는 거의 한 90%. 그래서 최근에 올수록 그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가 이제 집계가 되는 건데 지금처럼 이제 조금 경제가 변곡점이 있을 때 경기의 변곡점 기간에는 기업들이 조금 제출을 늦추는 경향도 있고 또 보니까 이제
고용이 나쁘다고 응답한 그런 그 체크한 그러한 데이터들이 뒤늦게 접수되면서 2달치, 석 달치 전에 고용이 급격하게 하향 수정되는 상황이 있는데 거의 기한을 한 분기를 주네요. 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6월 달 고용도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다음 달이고요. 7월 달 고용도 정확하게 집계된 것은 뭐 10월, 11월이 돼야 정확하게 집계되는 그런 상황에서 뭐 좀 7월 고용을 가지고 제가 유추할 때는 이미 미국 고용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고용이 무너지면서 지금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분기의 매크로 환경은 거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미 고용은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좀 무너지기 시작했다. 네. 이번에 잭슨홀 미팅의 큰 주제가 고용, 노동 이런 쪽이더라고요. 변화하는 고용 시장이죠. 그럼 어떤 얘기가 이런 거와 좀 연관돼서 나올 수 있을까요? 글쎄요. 파월 의장의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고용 시장이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실업률이 그렇게 크게 튀지 않을 거다 연말까지 지금 4.2%인데 굉장히 양호한 실업률이거든요. 이렇게 튀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것은 지금 일자리를 많이 사람들이 그 이민자를 쫓아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서 실업자가 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곳곳에서 또 구인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계를 집계하니까 실업자는 느는데 채용도 꾸준하게 일어나고 그다음에 해고도 일어났지만 사실은 한쪽에서 또 고용이 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게 상충돼 가지고 실업률은 거의 한 4.2%에서 수개월간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절대적으로 높은 건 아니죠. 실업률이. 굉장히 완전 고용에 가까운 그렇죠. 실업률이죠. 4.2%는. 근데 좀 전에 이제 2008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08년에도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고용 시장이 2007년 12월까지 굉장히 괜찮다가 2008년부터 1분기에 고용이 급격하게 하향 수정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업률이 그냥 아주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뭐 0.23%포인트씩 튑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4% 초반 실업률이 5%를 넘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결국에는 기업들이 갑자기 해고를 늘릴 때, 갑자기 일자리가 막힐 때, 일자리 채용, 신규 채용이 없어질 때, 그러니까 기업들이 더 이상 이제 고용을 안 일으킬 때, 그랬을 때 실업률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의 굉장히 그 상황이 경기 침체까지 갈지 그냥 경기가 위축되는 정도일지는 지금으로서는 감이 잡히지 않지만 어쨌든 위축이든 뭐 본격적인 침체든 내년 상반기에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장 높을 것 같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한두 달 혹은 두세 달 혹은 길면 연말까지도 실업률은 안 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꾸역꾸역 그냥 현재 상태로 현재 골디락스 상태죠. 골디락스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론자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고용시장이 거의 균형 상태로 연말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확률이 저는 70% 이상 되고 하지만 연말을 지나면서 언제 그러냐는 뜻이 급격하게 실업률이 폭등하는 그러한 현상이 아마 내년 초부터 상반기 중에 일어나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다면 선제적으로 9월 달부터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된다라는 논리가 맞는데 문제는 왜 고용이 침체되느냐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관세 때문이거든요. 뭐 100% 관세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몰고 올 경기 침체이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확한 어느 정도의 윤곽이 드러나야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의 경로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박사님은 어쨌든 9월에는 인하를 할 것 같다. 지금 상황으로서는. 네, 금리가 높기 때문에. 네. 일단 그렇지만 일주일 사이에도 거의 100%에 가까웠던 인하 확률이 이제 70%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잭슨 홀 미팅에서의 얘기가 어느 정도 파급일지 모르겠지만 요 70%가 좀 거의 뭐 예를 들면 50% 이렇게 내려간다면 이건 또 모르는 일이 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시장은 지금 뭘 원하고 있을까요? 뭐 금리 시장이라든지 뭐 주식도 전반적으로 좀 보신다면 인하를 원하고 있는 건가요? 기대하고 있는 건가요? 시장은 늘 인하를 원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뭐 통계 역사적으로 보면 네. 사실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가장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것은 골디락스 경기에 금리만 인하되는 거죠. 그걸 원하는 건데 저는 그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보고요. 결국에는 연준이 내년도에 금리를 더 많이 인하할 것 같은데 그것은 경기 침체를 확인하면서 경기 침체 과정에서 결국에는 지금 4.5%의 금리를 4번 이상, 심지어는 경기 침체 0.5% 이하의 분기 성장률이 한 2번 정도 발생하면 저는 5번, 6번 인하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주식시장이 금리를 인하한다고 박수치면서 폭등할까? 아니죠. 경기 침체를 일단 반영하는 주가 하락이 나오고 그 금리 인하 과정에서 이미 싸진 밸류에이션을 기반으로 싸진 또 낮은 그 금리를 기반으로 또 시장 금리를 굳이 조작을 안 해도 시장 금리가 내려갑니다. 돈이 남아 돌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낮은 기준 금리와 낮은 시장 금리 그리고 낮은 밸류에이션 그걸 기반으로 금리 인하 과정 중에서 주가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V자 반등이 일어나는 시점 그 전에는 결국엔 경기 침체를 주가가 프라이싱하는 반영하는 과정이 한번 있을 거라는 거죠. 즉 10% 이상의 주가 조정이 한번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반등이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보다 더 신경 써야 되는 것은 경기 침체가 어떤 모양으로 올까, 언제 올까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그 금리 인하는 사실은 거기에 따른 조금 그냥 종속 변수거든요. 거기에 따른 결과물이지. 사실 주가를 움직이는 것은 기업 어닝이고 기업 실적을 움직이는 것은 경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보다 더 경기에 기업 실적에 집중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9월 중순 이후잖아요, FOMC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지표가 그때 또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잭슨홀에서 어떤 힌트를 주는 게 확실하게 되기보다는 지표에 따라서 또 달라질 가능성도 네. 충분히 말씀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있을 것 같아요. 네,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진짜로 튀는지, 뭐 고용은 어떤지 이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